어제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데이터 산업하고 그다음에 경영 정보 시스템과 그다음에 플랜트 쪽의 생산과 설비 관리의 그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 그런 거를 다 함께 이렇게 좀 묶어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1960년) (1970년) (1980년) (1990) (2000) (2010년) 데이터 산업으로 봤을 때 우리는 1970년하고 1980년을 컴퓨터 시대라고 얘기를 했어요. 컴퓨터 시대. 이때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고 이 당시는 솔직히 국내 컴퓨터, 개인 컴퓨터보다는 그 당시에 가장 많았던 게 뭐냐면 IBM의 G60이라는 서버를 중심으로 한 터미널 방식의 CS 버전이 많았어요. CS, 클라이언트 앤 서버 방식의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IT 쪽은 뭉쳤다가 퍼뜨렸다 이거를 반복하면서 비즈니스를 좀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 시대는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1990년부터 2000년 시대에는 PC 시대, 퍼스널 컴퓨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때 비로소 데이터를 통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왜? 어떻게? 이제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클라이언트 앤 서버 방식이 아니라 분산된, 한마디로 해서 개인이 업무 프로세스를 통한 그런 데이터가 입력되기 시작됐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적으로 데이터가 통합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러다가 2000년부터는 인터넷 시대, 인터넷이 활발하게 이제 활성화됐죠. 왜? 1995년부터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세상에 나타나면서 한 여기서부터 2000년까지의 어떤 그 성장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이 쌓이고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2000년부터 새로운 인터넷 시대가 나오면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시대부터는 데이터도 처리와 통합과 그 다음에 분석으로 넘어가서 이제 비로소 PC 퍼스널 컴퓨터 시대의 통합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그 쌓인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최근에 와서는 연결과 권리라는 그런 부분을 가면서 이 시대는 빅데이터 시대, 인터넷 시대 다음에 빅데이터 시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산업 측면에서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제 우리가 정의를 했었고 이거를 경영정보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1960년대는 우리가 원부자재를 중심으로 한 MRP1 시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는 가장 중요한 게 원부자재의 수급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MRP,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 쪽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970년에는 MRP2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MRP1에서 원부자재 수급이 됐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24시간 풀 가동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람과 설비들이 고장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MRP2 시대 1970년에는 원부자재뿐만 아니라 무엇도 설비와 사람도 캐패시티라는 그런 용어를 써서 제조에 필요한 모든 리소스, 그래서 Manufacturing Resource Planning이라는 그런 MRP2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1980년대는 모든 그 리소스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는 관리 체계가 형성되는 줄 알았는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1980년대는 수요와 공급이 완전히 역전이 돼버리는 MRP1 시대에는 수요가 엄청나게 컸지만 1980년대는
한국의 건설붐이 일어나고 경쟁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내가 24시간 풀 가동하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생산하면 누군가 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디맨드에 대한 정보, 데이터가 필요했고 이 디맨드에 대한 관리하는 게 ERP였어요. 그래서 ERP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ERP는 1990년까지 한국에서는 1990년대에 비로소 시작되는 나오기는 빨리 나왔지만 시작은 이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2000년대에는 인터넷이 나온 다음이라 이 당시에는 사내의 모든 물류나 모든 정보가 사내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인터넷이 나오면서 사회에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목소리? 가장 먼저 들리는 목소리가 CS. 고객의 소리가 사내의 담당자가 아니라 어디 인터넷상으로 퍼지기 시작하니까 고객 관리가 이슈가 됐고 또 한 가지 물류가 사내 물류가 ERP는 사내 물류 쪽에 이제 관리를 하는 건데 사회 물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 보니까 사회 물류 시스템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수요부터 이 공급까지의 부분들을 관장하는 SCM, Supply Chain Management가 ERP하고 같이 플러스에서 운영되기 시작한 시대였어요. 그렇게 쭉 나오다가 지금은 새롭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스마트 팩토리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4차 산업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 팩토리는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팩토리로 들어가 있는 거죠. 스마트 팜, 스마트 시티, 스마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4차 산업혁명을 형성하듯이 스마트 팩토리는 가장 작은 단위였고 4차 산업은 스마트 팩토리 같이 기술에 어떻게 보면 포커스한 변화를 주는 게 4차 산업혁명이었어요. 그런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4차 산업혁명이나 그 스마트 팩토리로 할 수 없는 부분. 그래서 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내연기관에 대한 그 제조나 조립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기업들은 어때요? 지금 스마트 팩토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 앞으로 몇 년 있으면 문을 닫아야 돼. 아니면 다른 지금 포트폴리오로 가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은 경영 전략적으로 뭔가 변화를 가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라 디지털 전환, 한마디만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경영 전략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ERP나 이쪽 부분이 이 DT라는 부분으로 새롭게 경영 전략이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어제 살짝 드렸어요. 그렇다면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설비하고 이제 생산을 같이 놓고 볼 수 있는데 설비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무 데이터도 없었어요. 이때는. 그래서 이때는 BM이 일반적이었어요. BM 뭐예요? 브레이크다운 메인터넌스, 사후 보전이에요. 그냥 죽으면 바꾸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1970년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PM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뭐 예방 보전. 그래서 예방 보전이 얘가 일본으로 가서 TPM이라는 걸로 다시 또 나오게 돼요. 일본은 PM이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도입을 했는데 미국에서 도입을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60년대가 되다 보니까 설비들이 자동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동화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메인터넌스에서 이거를 정비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설비가 죽었는데 간단한 에머전시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한 조치조차도 정비 쪽에서 해결을 못하다 보니까 일본의 생산팀에 있는 오퍼레이터들을 교육을 보낸 거예요. 그 설비를 가서 설비에 대한 메인터넌스를 배워보라. 그러니까 아주 기술적으로 데프스가 깊은 게 아니라 간단한 조작 같은 거, 응급처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배우고 왔어요. 그래서 이 TPM을 보면 뭘로 나눠지냐면 자주 보존이라는 거하고 계획 보존이라는 걸로 나눠져요. 그래서 생산에서 자주 보존 해라. 응급처치들은. 그리고 큰
정비 쪽에서 계획 보정해라. 그게 TPM이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PM이 됐고 ERP를 도입하면서 비로소 PM이 이 당시에는 이제 솔직히 이 설비관리 쪽은 ERP가 나오기 전에도 설비관리는 자체적인 설비관리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었어요. 왜 만들어졌냐면 1980년대까지 국내에는 솔직히 ERP가 90년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80년대에는 결과 처리용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어떤 거? 크게 두 가지였어요. 워커다 시스템하고 그다음 PM 시스템 두 가지가 외국에 의해서 도입돼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었어요. 워커다 시스템은 뭐냐면 이 당시 1980년도 이 당시만 해도 전산화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장 내 네트워크라는 게 없었어. 네트워크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작업 요청서를 생산팀에서 적어요. 그러면 작업 요청서를 적으면 그 작업 요청서에 그 승인 단계를 밟고 그러니까 뭐 생산팀장까지 승인을 받는다 해서 그 승인 받은 카본 카피된 그 시트가 소무에 의해서 어디로 가냐면 총무팀의 박스로 가요. 그래서 공무 박스에다 집어넣으면 공무팀 정비팀의 그 서무를 보는 담당자가 가서 그거를 가져와서 부서장한테 사인을 받아서 각 과로 이렇게 나눠져요. 보통 과가 뭐가 있냐면 기계, 장치, 계기, 전기, 그다음에 뭐 보온이나 이런 중장비 이런 식으로 나눠지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걸 보고 결과 처리를 해주면 돼요. 무슨 결과 처리? 자재하고의 연결성. 왜? 워커다 넘버가 나오니까. 그럼 뭐예요? 이 당시만 해도 결과 처리라는 건 회계 중심의 워커다 작업. 그러니까 작업 관리야. 한마디 말해서. 그리고 PM이라는 건 뭐냐면 PM 마스터가 준비가 돼요. 예방 보전. 한마디 말해서 이런 플랜트는 설비들로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설비들을 주기적으로 어떤 정비를 하라라고 마스터를 쭉 만들어 놓는 게 PM 마스터예요. 그런 PM 마스터가 있는데 이거를 월마다 프린트를 해서 나눠줬어요. 작업한테. 이 당시만 해도. 왜?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뭐 지금처럼 뭐 컴퓨터로 이렇게 보고하고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결과 처리만 하다가 ERP가 들어오면서 이제 프로세스로 정립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프로세스로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프로세스로 정립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전산 처리가 다 됐고 과거에는 솔직히 워커다 넘버하고 그러니까 작업 번호하고 자재하고만 연결이 됐었어요. 이거를 히스토리로 볼 수가 없었어. 데이터를. 왜? 오직 이 워커다 넘버가 생산 1팀이면 생산 1팀에서 이런 자재를 썼구나라면 이 자재의 가격이 얼마다라는 것만 연결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프로세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데이터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 빅데이터는 아니지만 데이터가 차곡차곡 누적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PAM이라는 게 탄생할 수 있었어요. PAM 뭐냐면 프로액티브 메인터넌스. 프로액티브 메인터넌스예요. 이게 뭐냐? 선행 보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무언가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ERP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에리아 A와 에리아 B가 있는데 똑같은 공장이에요. 근데 라인이 똑같아요. 두 개가. 근데 에리아 A의 펌프의 메카니컬 실은 똑같은 스펙의 에리아 B의 펌프들보다 고장이 많은 거예요. 뭘로 알아요? 이제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왜? 쌓이기 때문에 데이터로. 그러니까 이게 왜 많지라는 걸 그때부터 우리가 인식을 하고 딱 보니까 어떤 정비가 있었다는 걸 보고 원인을 찾기 시작하니까 에리아 A와 에리아 B는 똑같은 라인이지만 에리아 A가 전반적으로
그 에리어는 바이브레이션이 많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에리아 B보다 에리아 A의 메카니컬 C를 더 좋은 걸 고가를 써서 정비 기간을 더 늘려내야 되겠죠. 왜? 그래야지 생산이 더 지속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선행적으로 미리 메카니컬 C의 사양을 더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 보전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비로소 ERP 때문에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쭉 나오다가 2010년 정도가 2005년 정도에 비로소 PDM이라는 게 나오기 돼요. PDM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게 뭐냐? 예지 보전. 예지 보전. 한마디로 말해서 사고가 고장이 날 것 같다라는 걸 예지해 주는 건데 무엇이 베이스가 되냐? 데이터가 베이스가 된다 이거죠. 이 예지 보전에는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모델링 방식. 모델링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모델링 방식은 가장 유명한 게 스마트 시그널이라고 있어요. GE사의 스마트 시그널. 예전에 스마트 시그널사의 EPI 센터였어. 근데 그 GE가 그 EPI 센터 그거를 이렇게 스마트 시그널을 머지해 버렸어요. 그러면 바람에 스마트 시그널이 아예 그냥 제품명이 되는데 이거는 어떤 형태냐면 모델링, 한마디로 말해서 데이터 1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쭉 불필요한 거 다 뽑고 정상적인 데이터의 그 설비하고 관계된 모든 데이터의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모델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지금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흘려보내면 약간 이상이 있으면 알람이 뜨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정비팀이 액션을 취하게 만든 게 모델링 방식이에요. 근데 프렌트에서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프렌트는 프로세스가 중심이 돼야 되고 이 설비는 몇 가지 없어요. 뭐가 없냐면 센서가 없어요. 그래서 프렌트에서는 이 모델링 방식은 조금 타겟을 공정 쪽에 생산 쪽으로 돌리지 않는 한 별로 설비 쪽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예지 버전으로 가장 오래된 게 뭐냐면 바이브레이션. 고장의 시작이 뭐였어요? 바이브레이션이었어요. 그 다음에 소음이었고 열이었어요. 이 바이브레이션은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요즘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측정하기도 좀 까다로웠는데 요즘은 프로브로 그냥 쉽게 갖다 자석형 프로브를 갖다 이제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점검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술들이 발전됐어요. 그래서 바이브레이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기 해석법이라고 해서 전기 전류 밀도라든지 전기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진동 분석하고 비슷하게 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지 버전 PDM 부분에 발전이 있었고 이 PDM을 다른 말로 그냥 PSM이라는 얘기도 쓰긴 해요. 스크립티브. 그래서 요 전기 해석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는 이 처방전까지 나와요. 그래서 PSM 한마디면서 처방전 버전인데 그런 처방전까지 나오는 부분까지도 지금 데이터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산 관리는 1960년대는 원부 자재만 관리했었죠. 원부 자재만 관리했고 그 다음에 ERP가 나오기 전에는 솔직히 80년대까지는 특별히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90년 들어오면서 생산 관리라는 거를 해요. 생산 관리를 해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고 생산에 대한 무엇을 만드냐면 제품 마스터를 만들고 BOM 이 제품에 대한 그레이드별로 BOM을 만들고 레시피를 만들고 라우터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산 관리의 기본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때까지도 어차피 수요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게 80년대 중요한 게 뭐였냐면 수요 계획이었는데 이 수요에 대해서는 SCP라는 게 있어요. 서플라이 체인 플래닝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솔루션을 쓰지는 않고 엑셀을 썼어요. 근데 이 엑셀을 지금까지도 아마 쓰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 계획하는데 생판 한마디면서 생산과 판매 계획을 하는데 아직도 엑셀로 하는 기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 관리를 만들어 놓고 ERP가 2000년대에도 별로고 2010년 정도에 ERP와 비로소 SCP가 같이,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 플래닝 부분, 이 부분이 뭐냐면 생산 판매의 스케줄링, SNOP를 돌릴 수 있고, 그 다음에 MRP를 관리할 수 있고, MRP는 뭐예요? 원부자재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쪽에서 한 2010년 이 부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획을 세우면 생산 계획을, 그러니까 무엇으로 세우냐면 수요에 의한 생산 계획이 나오면 그 생산 계획이 자동으로 MRP로 연결되면서 뭐가 돼요? 원부자재 구매 계획까지 자동으로 다 짜지게 돼 있는. 그런데 국내에서 그렇게 SCP, MRP까지 잘 쓰는 기업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뭐 엑셀을 많이 쓰고 있고, 이렇게 1960년대부터 그 국내의 플랜트는 이렇게 데이터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고, 95년에 생산 관리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보고 있지만, 생산 관리는 한 2000년 넘어서 이제 생산 쪽에서 쓰고 있지만, 이 1995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터넷이 들어온 것처럼 이때 RTDB라는 게 들어와서 공장의 데이터베이스, 한마디로 빅데이터를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는 어떠냐면 DCS, PLC 이쪽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 공장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과거에는 거의 초 단위, 10초 단위, 분 단위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요즘은 그거보다 더 짧게도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요즘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예. 최소한 1초 단위로만 해도 굉장히 뭐 몇천 개의 그 포인트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공장이 조그마한 한 몇천 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쭉 들어오는데, 솔직히 스캔이 1초라고 그래도 1초마다 스캔은 못해요. 그러니까 스캔은 뭐예요? 한번 쭉 이렇게 훑어오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많다 보면 딜레이가 걸리니까 이게 좀 시간은 좀 걸려요. 그래서 타임이 1초라고 그래도 몇 초만에 한 번씩 데이터가 쌓여. 근데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 뒤쪽에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RTDB 같이 이렇게 현장의 데이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놓치는 게 무엇이 있냐면, 이제 공정 데이터가 막 보이니까 공정이 이렇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두 가지 포인트가 우리는 지금 좀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스냅샷에 대한 부분을 약간 혼동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타임 스탬프에 대한 부분이 약간 혼동이 있어요. 스냅샷, 현장의 데이터가 막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으면 1990년에서 2000년 그 사이에는 하드디스크가 솔직히 아주 그렇게 싸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초단으로 계속 집어넣으면 엄청나게 빨리 이게 차버려, 하드디스크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드디스크가 차버리니까 컴프레싱을 시켜요, 압축을. 그래서 어떤 기준을 두고 컴프레싱을 시키니까 데이터가 막 이렇게 많아도 한 3개 정도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시점에서 뭔가 문제가 터졌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 데이터는 여기인데 데이터베이스는 이건 직선으로 나오니까 RTDB에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야? 갭이 생기거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컴프레싱 데이터 어쩔 수 없이 하드웨어적인 문제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많이 컴프레싱을 안 시키는 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타임 스탬프, 이게 또 이제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예요. 타임 스탬프. 타임 스탬프가 뭐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 데이터가 형성됐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설계를 할 때, 시스템 설계를 할 때 DCS 같은 경우에는 그 타임 서버가 있어요. 그래서 걔가 그 타임 서버가 관장을 해줘. 그
여러 가지. 그런데 공장에 보면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DCS 같은 공장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은 인터넷과 연결돼서 인터넷 타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문제가 커지거든. 어떤 문제가 커져요? 웜, 바이러스, 해킹,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공장에 그런 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한번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면 타임을 누가 정해줘요? 사람이 정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컴퓨터의 시간은 누가 조절해요? 배터리가 조절을 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타임 스탬프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어느 한 공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빵 사고가 났는데 RTDB에 있는 시간하고 DCS 컨트롤 시스템에 있는 시간하고 현장에 로그한 시간하고 다 다른 거예요. 왜? 현장 로그는 누구 시계를 봐요? 내 시계를 보고 하거든. 그러면 과연 이게 트래킹이 돼요? 추적이 되겠어요? 이런 문제.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이 타임 스탬프를 맞추는 일도 정말 중요하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기까지가 어제 한 거와 같이 이제 좀 봤고요. 4차 산업혁명은 이제 크게 두 가지, 플랜트와 팩토리로 우리 제조업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조 쪽, 디스크리트 쪽과 이 장치 산업은 프로세스 쪽, 이쪽 프로세스 쪽은 좀 큰 차이가 있는데, 뭐 빅데이터도 마찬가지고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 디지털 전환도 마찬가지고,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장치 산업 쪽, 플랜트 쪽은 성장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만, 디스크리트 쪽, 이쪽 팩토리 쪽은 성장이 아니라 정말 생존을 위해서